깊은 한숨과 함께 지혜는 어머니의 병실 창문을 바라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치매로 고통받는 부모님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희생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이제는 그녀의 전부가 됐습니다. 지혜야, 너만 믿는다. 우리가 남긴 것 꼭 찾아야 해. 어머니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자 지혜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진 지 오래였는데 이렇게 명료한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엇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고 지혜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큰오빠 홍수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동생, 또 하루 종일 여기 있었네. 자기 인생도 좀 살아야지. 넌 혼자잖아.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으니 시간이 많겠지만. 지혜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이 아프신 20년 동안 오빠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오빠가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영 미심쩍었죠. 오빠, 난 괜찮아요. 부모님 돌보는 게 내 선택이었으니까. 홍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고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오빠 영수가 남긴 것으로 급한 일이 있으니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영수를 만난 지혜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된 모습이었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아버지 유산 문제로 미리 얘기해 두려고 불렀어. 당연히 나와 형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우린 가문을 이어갈 아들들이고 가족도 있잖아. 너와는 상황이 다르지. 지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유산 얘기를 꺼내는 오빠가 낯설었어요. 오빠, 무슨 소리예요?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유산이라니 우리 집 그 작은 아파트 말고 뭐가 있다고요? 영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순진하구나. 우리 부모님이 꽤 큰 재산을 숨겨두셨다는 소문이 있어. 내 아들들과 형의 아들들은 결혼하고 자식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 넌 혼자니까 그런 걱정이 없잖아. 내가 보살펴드는 동안 나와 형은 그걸 찾으려고 해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서가 없더라고. 지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숨긴 재산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평생 검소하게 사시던 분들이 무슨 비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오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혼자라고 해서 유산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영수의 눈빛은 진지했고 지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남긴 것 꼭 찾아야 해. 그 말씀이 정말로 숨겨진 유산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삶, 그들의 비밀, 그리고 오빠들의 갑작스러운 관심.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정말 큰 재산을 숨겨두신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재산을 둘러싸고 오빠들과 갈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하던 지혜의 전화가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지혜는 이미 숨을 거두신 부모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어머니는 그 직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지혜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꼭 지혜에게만 전해달라고 했다는 말과 함께였죠.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셔서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홍수와 영수가 들어왔어요. 지혜는 재빨리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왔네. 부모님 돌아가셨어. 두 분 다. 홍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지혜는 그 슬픔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오빠들은 20년 동안 부모님을 외면했으니까요. 영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부모님이 뭐 남기신 거 없어? 유언장이나.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시신이 아직 따뜻한데 벌써 유산 얘기를 꺼내다니. 오빠들, 부모님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예의가 없네요. 홍수가 나직이 영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오빠들은 최소한의 비용만 쓰자고 했지만 지혜는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배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장례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혜는 어머니가 남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딸, 내게만 알려주마.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은 내가 찾아야 해. 이 열쇠는 은행 대여금고를 여는 열쇠야. 너의 생일과 관련된 번호의 금고를 찾아. 오빠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우릴 버렸으니.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이런 것일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지혜는 도시의 모든 은행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대여금고를 찾는 것이 목표였죠. 10번째 은행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대여금고가 있었고 지혜의 생일인 4월 15일을 숫자로 표현한 금고 번호였습니다. 지혜는 열쇠로 금고를 열었고 안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물이 있었어요. 부동산 증서들과 주식 증명서, 그리고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강남에 위치한 빌딩 두 채의 소유권 증서와 제주도의 대규모 토지, 그리고 국내 대기업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현금만 해도 10억 원이 넘게 보였고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어요. 지혜는 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정확히 100억 원 가치의 자산이란다. 내가 20년간 우릴 돌봐준 대가로 이 모든 것을 내게 물려주고 싶구나. 강남 빌딩은 매달 임대료로만 5천만 원이 들어온단다. 제주도 땅은 개발 예정 지역이라 앞으로 가치가 더 뛸 거야. 주식들도 모두 안정적인 회사의 것들이니 팔지 말고 보유하렴. 너의 오빠들은 우리가 아플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가문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테지만 그건 욕심일 뿐이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다만 조심하거라. 오빠들이 알게 되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혜는 모든 서류를 신중하게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홍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부모님 재산 정리 차집에서 만나자. 영수도 올 거야. 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곧 갈게요.
집에 도착하자 오빠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지혜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요. 늦었네, 지혜야. 우리 중요한 얘기 좀 하자. 부모님 유산에 관한 거야. 홍수의 아내 미경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과 시동생은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들이에요. 당연히 유산도 그들이 더 많이 받아야죠. 지혜 씨는 혼자니까 필요한 것도 적을 테고요. 소문에 의하면 부모님이 꽤 큰 재산을 숨겨두셨다던데 찾은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지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100억 원의 재산을 알게 된다면 오빠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거 없어요. 부모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잖아요. 남길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발견한 100억 원의 재산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어머니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오빠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니 비밀을 지키는 게 맞다고 확신했어요. 홍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부모님이 너한테 따로 말씀하신 거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간호사가 너한테 뭔가 건넨 것 같던데. 지혜는 순간 놀랐습니다. 오빠가 그 순간을 목격했다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유품이에요. 어머니가 평소 쓰시던 반지와 사진 몇 장이었어요. 영수의 아내 소연이 거들었습니다. 지혜 씨, 솔직히 말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비밀로 해봤자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남기신 걸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남편과 시아주버님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만요. 지혜는 소연의 말에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공평하게와 당연하게 오빠들이 더 많이라는 말의 모순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없어요. 부모님은 그저 이 집과 작은 통장 잔고만 남기셨어요. 통장에는 3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장례식도 치렀고요. 홍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도 평생 검소하게 사셨잖아. 어딘가에 돈을 모아두셨을 거야. 내가 숨기는 거 아니야? 지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직접 찾아보세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부모님의 공식 유언장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김 씨 가족 여러분, 고인이 되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공증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재산 중 현금 3천만 원과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눈다. 그 외에 우리가 남긴 다른 모든 재산은 우리를 20년간 헌신적으로 돌봐준 딸 지혜에게 전부 상속한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혜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공식 유언장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예상치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홍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아들들이야. 가문을 이어가는 건 우리라고. 부모님이 그런 결정을 하실 리가 없어.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합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또렷하신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공증도 마쳤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나 뒤집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홍수의 아내 미경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 남편과 시동생은 아들들이에요.
대를 이어갈 사람들이라고요. 재산은 당연히 그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유언장대로 집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붙이기 있네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뜻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분 전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수가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이건 함정이잖아. 지혜가 부모님을 조종해서 이런 유언장을 쓰게 한 거야. 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전 몰랐어요. 방금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뜻이라면 존중해야겠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가 떠난 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빠들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지혜를 노려봤어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홍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거야.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다고 주장할 거고 내가 조종했다는 증거도 찾아낼 거야.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칙에 따라 오빠들은 상속분을 모두 잃게 될 텐데 그런데도 소송을 하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빠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집도 잃게 될 텐데요. 영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엄청난 재산을 숨겨두셨다는 걸 알아. 내가 그걸 찾아냈을 거고 유언장 내용보다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을 거야. 우린 그걸 찾아낼 거고 내가 부모님을 조종했다는 증거도 찾아낼 거야. 지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들이 이미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추측인 걸까요? 어쨌든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어머니가 알려준 은행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오빠들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어요. 은행에 도착한 지혜는 대여금고의 내용물을 확인한 후 모든 서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부동산과 주식을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유언장과 상속증명서가 여기 있어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명의 변경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지혜는 불안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계좌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행에서 나온 지혜는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빠들의 소송 위협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변호사를 만난 지혜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 오빠들이 유언장을 뒤집으려고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거나 당신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세요. 특히 어머니가 정신이 또렷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간호사 증언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니가 남기신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어요. 오빠들이 그 존재를 의심하고 있어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모든 재산을 빠르게 당신 명의로 변경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폭력이나 협박에 대비해 경찰에 미리 상황을 알려두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혜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어요. 또한 몰래 녹음기와 위치 추적 앱을 준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우리 얘기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미경이가 저녁 준비한대. 지혜는 의심스러웠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내일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지혜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오빠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해 내일 저녁 계획을 알려두고 만약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혜는 조심스럽게 영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홍수와 영수,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앉아, 지혜야. 영수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우선 먹자고. 지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모두 어색한 대화를 나눴어요. 식사가 끝나고 홍수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이 맞다고 치자.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건 형제 사이에 좋지 않아. 우리는 내가 숨기고 있는 재산의 존재를 알아. 그걸 셋이서 나누자. 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제가 뭘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소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행에 갔다 온 거 다 알아요. 대체 뭘 찾았길래 그렇게 급하게 변호사한테까지 갔어요?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들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미행했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 순간 영수가 갑자기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 걸쇠를 내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출구가 봉쇄되었어요.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문 열어요. 홍수도 일어나 창문의 커튼을 모두 내렸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고 지혜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미경과 소연은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를 둘러쌌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홍수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명해. 내가 찾은 재산의 70%를 우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야. 아니면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야. 지혜는 공포에 질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재빨리 탈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이건 납치예요. 중범죄라고요. 영수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알겠어? 내 친구들은 내가 우리 집에 온 것만 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잖아. 지혜는 가방에서 몰래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친구에게 보내지는 응급 신호였어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이렇게 강요하면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소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 시간 끌지 마. 그때 갑자기 방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의 아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아빠,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섰어요. 방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홍수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젠장, 진짜 경찰이야. 지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고 요란한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동시에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있어요. 문이 잠겼어요. 영수가 달려와 지혜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의 노크 소리가 현관에서 들렸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홍수와 영수는 당황했고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경이 재빨리 문의 걸쇠를 풀었고 지혜는 그 틈을 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도와주세요.
저를 가두고 협박했어요. 경찰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혜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혜가 비상 버튼을 눌렀을 때 친구에게 위치와 함께 신호가 전송되었고 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빠들이 저를 가두고 재산을 강제로 넘기라고 협박했어요. 제 가방에 녹음기가 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거예요. 경찰은 녹음 내용을 확인했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홍수와 영수는 감금 및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아내들도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지혜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빠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들은 단순한 욕심을 넘어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홍수와 영수는 더욱 극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유력한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지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감금 혐의는 가족 간의 대화가 오해를 빚은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녹음 증거가 있었기에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부모님의 유언장 집행을 서두르고 모든 재산의 명의를 확실히 자신에게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했죠. 은행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의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 씨,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강남 빌딩 2채와 제주도 토지, 그리고 모든 주식과 현금이 당신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오빠들은 더욱 치열하게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고 부모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혜의 변호사는 빠르게 대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제출한 소견서는 부모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의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실제로 치료했던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유언장 작성 당시 부모님이 정신이 또렷했다고 증언할 겁니다. 법정 싸움이 격화되는 동안 지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부모님의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던 중 20년 전 사업 실패 후 아버지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오빠들이 아버지에게 배신을 했다는 기록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오빠들은 아버지의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그 결과 회사가 더 빨리 무너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부모님이 오빠들을 믿지 않았던 진짜 이유구나. 지혜는 그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었고 변호사는 이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빠들이 이미 과거에 부모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왜 그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홍수와 영수는 지혜를 증오와 분노가 담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들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였죠. 미경은 특히 지혜를 향해 도끼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재판은 치열했지만 지혜 쪽에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은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신이 또렷했다고 증언했고 공증 담당자도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오빠들의 과거 배신 증거가 공개되자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지혜 쪽으로 기울었어요.
오빠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법정 밖에서 만나 협박했어요. 내가 이기면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내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지혜는 두려웠지만 굳건하게 맞섰습니다. 오빠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남기신 뜻을 존중하면 안 되나요? 홍수가 비웃었습니다. 부모님? 그들이 뭘 알아? 우리는 가문을 이어갈 아들들이야. 재산은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문을 이어간다고요? 부모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이제는 법까지 어기면서요? 그게 가문을 이어가는 방법인가요? 그들의 대화는 지혜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고 이 녹음은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혜가 미리 요청해둔 경호원들이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오빠들은 더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결국 지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부모님의 유언장이 합법적이며 지혜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더불어 오빠들의 감금 및 협박 혐의도 인정되어 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혜의 평판을 훼손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고 심지어 그녀를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불안에 시달렸지만 법적 보호 조치를 통해 자신을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들이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홍수는 영수가 몰래 부모님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 숨겼다고 의심했고 영수는 홍수가 자신의 몫을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 간의 불신과 탐욕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었죠. 지혜는 어느 날 충격적인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영수의 아들 준호가 직접 지혜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모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걸 들었어요.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이모님을 해치면 재산이 저희에게 온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범죄잖아요. 지혜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는 정말 용기 있는 아이구나. 준호의 경고 덕분에 지혜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고 영수의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무산되었습니다. 영수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홍수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영수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으로 밝혀진 홍수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별도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한때 존경받던 사업가의 아내들이었던 그들은 이제 범죄자의 아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지혜는 재판 결과를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비극적 결말에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었는데 오빠들이 욕심을 버리고 부모님의 뜻을 존중했더라면. 지혜의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혜 씨,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당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지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오빠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었죠.
지혜는 모든 조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홍수의 자녀 둘과 영수의 자녀 셋, 총 5명의 조카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모두 부모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을 당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죠. 얘들아, 너희들은 부모님의 잘못에 책임이 없어. 너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렴. 조카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토록 증오했던 이모가 왜 갑자기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지혜의 진심 어린 태도에 그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수의 아들 준호는 지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지혜는 준호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준호야. 내가 원한다면 의대 학비를 모두 지원해 줄게. 내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렴. 5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진실의 무게는 결국 정의로운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지혜는 이제 50세가 되어 더욱 원숙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문화재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희망의 빛 재단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수많은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죠. 한가로운 오후 지혜는 제주도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부모님의 유산으로 설립한 이 센터는 이제 국내 최고의 환경교육시설로 자리 잡았어요.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지혜는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남긴 것 꼭 찾아야 해. 지혜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것은 단순한 물질적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용기였습니다. 센터에서 나오던 지혜는 뜻밖의 방문객과 마주쳤습니다. 준호였어요. 이제 의대 졸업을 앞둔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모, 깜짝 놀라셨죠? 실습 때문에 제주에 왔다가 이모가 여기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다렸어요. 지혜는 기쁨에 찬 얼굴로 준호를 반겼습니다. 준호야, 정말 반갑다. 의사가 되어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아마 아버지처럼 탐욕에 눈이 멀었을지도 모르죠. 지혜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건 내 자신의 선택이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한 건 내 용기였단다. 두 사람은 센터 인근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치매 전문의가 되어 지혜의 재단과 협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모, 사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들이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그분들이 돈만 중요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지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빠들이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정말 검소하고 정직하셨단다. 그분들이 모으신 재산은 모두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 그리고 그 재산의 진정한 목적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요. 이모가 그 뜻을 잘 이어나가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 뜻에 동참하고 싶어요. 지혜와 준호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함께 치매 환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했고 준호의 의학적 지식과 지혜의 경험이 만나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탄생했어요. 카페를 나서는 길에 지혜는 문득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홍수가 서 있었어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는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홍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오랜만이구나. 지혜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오빠 출소했군요. 잘 지내셨어요? 홍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지내다니. 감옥에서 5년을 보냈는데.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었지.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가족도 명예도 재산도. 지혜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홍수는 이어서 말했어요. 지혜야,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다만 말하고 싶었어. 내가 옳았다는 걸. 부모님은 현명하셨어. 우리 같은 탐욕스러운 아들들에게 재산을 맡기지 않으신 게 정말 다행이었어. 지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그녀를 해치려 했던 오빠가 이제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오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거죠. 홍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지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빠.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변할 수 있어요. 오빠의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민지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민우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홍수는 놀란 듯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도왔구나.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가족이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날 저녁 지혜는 홍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차 풀어졌습니다. 준호는 삼촌을 오랜만에 만나 긴장했지만 홍수가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삼촌, 저는 치매 전문의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고통받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홍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다르게 살 수 있길 바란다. 식사를 마치고 지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탐욕과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이제 지혜를 통해 그리고 준호와 같은 젊은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네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원하셨던 결말이었을 거예요. 진정한 유산은 결국 사랑과 정이었어요.